아동기 행동장애 제7장 기본장애 3. 역학 1. 우울증의 역학 우울증 유병률의 추정치는 우울증을 정의하고 진단하는 방법의 차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게다가 발달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정확한 추정치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든다. 연령이 다른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비슷한 평가를 실시하는 일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한 가지 사항이다. 또 면접과 같이 널리 사용되는 평가 도구들은 아동이 사고하고 기억한 내용을 절망감 같은 심리적 구성 개념에 의해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런 과정들은 명백히 발달 수준에 좌우된다. 끝으로 발달 수준에 따라 유병률에 실제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주요 우울장애는 지금까지로 볼 때 아동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유형의 정서장애이다. 단극성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 80%는 주요 우울장애를 경험하고 10%는 주요 우울장애가 없는 기분 부전증을 경험하며 나머지 10%는 이중 우울증을 경험한다. 지역사회 조사 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주요 우울장애 유병률은 0.4에서 2.5%, 청소년의 유병률은 0.4에서 8.3%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기분 부전장애의 역학은 이만큼 연구되지 못했다. 아동의 기분 부전장애 유병률은 0.6에서 1.7% 사이에 있고 청소년의 유병률은 1.6에서 8.0%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유병률들은 어쩌면 문제의 범위를 과소평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가령 어느 한 시점의 유병률이 아니라 평생의 유병률을 보면 임상적 우울증의 에피소드가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 상당히 흔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르인송과 동료들은 14에서 18세까지의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학 연구인 오리건 청소년 우울증 프로젝트에서 청소년들은 19세가 되기까지 약 28%가 주요 우울증 에피소드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추산한다. 또 다른 연구도 일반 모집단의 경우 진단 가능한 우울장애의 평생 유병률이 20에서 3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모집단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4명 중에 1명꼴로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우울장애를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상 수준에 해당하는 우울증의 정의를 달리하면 더 높은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오리건 프로젝트에 참여한 아동의 40에서 50%가 자기보고 우울증 검사 역학연구소 우울증 척도에서 우울증 환자로 볼 수 있는 기준을 넘어서는 점수를 받았다. 성인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수치는 16에서 20%이다. 끝으로 우울 증상은 나타내지만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아동들까지 포함하면 문제의 정도가 더욱 분명해진다. 이 아동들은 방금 인용한 유병률 추정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아동들은 학업과 사회적, 인지적 기능에 손상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우울 증상을 보이지 않는 청소년들에 비해 장차 장애를 나타낼 위험도 더 크다. 따라서 청소년 기분장애의 경우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청소년들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관심의 초점을 넓힐 필요가 있다. 가벼운 기분장애가 있는 청소년들도 학교, 대인관계, 그 밖의 여러 기능에 있어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이 있다. 성별과 연령은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증 유병률의 추정치와 분명히 관련이 있다. 대개 6에서 12세까지의 아동들은 성차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 연령대에서 성차가 보고되는 경우에는 소년이 소녀보다 우울증을 더 많이 나타낸다. 그러나 청소년기에는 소녀들이 우울증을 더 많이 나타내며 여자 대 남자의 비율이 성인과 비슷한 2대1에 근접하기 시작한다. 그림 7-1에 이와 같은 연령, 성별 패턴이 나와 있다. 청소년기에는 더 어린 나이의 아동들에 비해 남녀 모두 우울증 유병률이 더 높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리건 프로젝트 연구 결과나 다른 연구는 12세와 14세 사이의 주요 우울장애 수준의 성차가 나타날 것이라 시사한다. 뉴질랜드에서 수행된 대규모 역학 연구인 단딘 다문학적 건강 및 발달 연구의 결과도 이런 패턴과 일치한다. 이 연구에서는 11세와 21세 사이의 여러 시점에서 청소년들이 임상적 우울증을 보이는 비율을 측정했다. 11세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울증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었고 13세에는 성차가 없었다. 15세, 18세, 21세에는 여자가 우울증에 빠지는 비율이 더 높아졌다. 성차는 15세와 18세 사이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18세 이후로는 우울증 비율이 정체되기 시작하였다.
다른 연구의 결과는 정신건강기관에 의뢰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우울증을 보이는 비율에서 성차를 더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러 보고서들이 주요 우울증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고되었다. 레인슨과 동료들은 지역사회 청소년 표본을 1968년에서 1971년 사이에 출생한 집단과 1972년에서 1974년 사이에 출생한 집단의 두 동시대 출생 집단으로 나누고 이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우울증 발생률은 출생 연도가 늦은 집단에 더 높게 나타났다. 출생 연도가 늦은 집단은 14세에 이르기까지 7.2%가 주요 우울증 에피소드를 겪은 데 비해 출생 연도가 빠른 집단은 4.5%가 주요 우울증 에피소드를 겪었다. 그림 7-2는 이 두 집단에서 청소년기를 통해 우울증이 누적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코박스와 가트소니스는 우울증이 있는 아동 임상 표본을 출생 연도에 따라 세 집단으로 분류한 연구에서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1969년에서 1970년, 1970년에서 1971년, 그리고 1973년에서 1975년 사이에 태어난 아동들은 평균 11.6세, 11세, 9.9세 때에 각각 처음으로 주요 우울증 에피소드를 경험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증 발생률이 높은 데 대한 최근의 관심과 일치한다. 끝으로 우울증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들은 대개 우울증 이외의 다른 문제들도 함께 경험한다. 이런 결과는 DSM 진단을 검토하는 연구에서 밝혀졌다. 이 연구들은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과 청소년의 40에서 70%가 다른 장애의 기준에도 부합하며 20에서 50%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장애를 추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추가로 나타나는 장애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불안장애, 파괴적 행동장애, 그리고 물질 남용 장애이다. 이 양극성 장애의 역학, 정의의 문제로 인해 정확한 유병률 추정치를 내기는 어렵지만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는 양극성 장애가 비교적 드물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14에서 18세 사이의 지역사회 청소년 표본에서 평생 유병률은 각 1%였다. 가장 많이 발병하는 때는 남녀 모두 15에서 19세 사이인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양극성 장애는 처음 나타날 때 주요 우울 장애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율이 과소평가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있다. 사춘기 이전 청소년의 양극성 장애 유병률은 분명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사춘기 이후보다는 훨씬 낮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우울증의 논의에서 지적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청소년 표본을 보면 양극성 장애 진단에 해당되지 않는 청소년들이 들뜨거나 과민한 기분과 같은 조증 비슷한 증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하위 역치 증상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기능에 상당한 손상을 겪는다.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은 청소년들에게는 그 밖에도 많은 장애들이 함께 나타난다. 양극성 장애가 있는 청소년에게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는 문제에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품행 장애, 반항성 장애, 물질 남용 또는 물질 의존 등이 있다. 이 청소년들은 학교와 가정에서의 기능, 그리고 사회적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겪는다. 4. 발달 과정 1. 우울증과 발달 우울증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는지 또 발달 시기에 따라 우울증의 유병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DSM-4의 진단 기준은 아동, 청소년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나 우울증의 표출 방식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 슈왈츠, 그레드스톤과 카슬로우는 발달 단계에 따라 우울증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유아기와 걸음마기의 아이들은 자신을 되돌아보거나 우울한 생각과 문제를 보고하는 데 필요한 인지 능력과 언어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 연령 집단에서는 성인의 우울 증상과 대등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어렵다. 인지, 언어, 그 밖의 발달에 따른 차이로 볼 때 이 연령 집단은 성인과는 다른 우울증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어머니로부터 분리된 유아들이 보이는 박탈 반응을 보면 이 반응이 우울증과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분리되거나 그 이외의 고통을 받고 있는 유아들과 우울한 어머니의 유아들은 무기력, 섭식빛 수면의 문제, 과민성, 슬픈 표정, 과도한 울음, 반응 감소와 같이 우울증과 관련이 있는 행동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학령 전 아동의 우울증 역시 평가하기가 어렵다. 이 연령대의 아동들에게도 이후의 우울증과 관련이 있는 많은 증상, 예, 과민성, 슬픈 표정, 기분의 변화, 섭식과 수면의 문제, 무기력, 과도한 울음이 나타난다. 그러나 관련 연구도 그리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인지와 언어의 차이로 인해 이러한 행동들이 나이 든 사람들의 우울증 경험 및 우울증 증후군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또 안정된 패턴을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아동 중기 6에서 12세에는 우울 증상이 장기적인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증거가 더 많이 있다. 이 시기에 좀 더 어린 아동들은 대개 우울증과 관련된 절망감이나 자기 비하를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울증에 따른 증상들을 나타내는 9에서 12세까지의 아이들은 절망감과 낮은 자아존중감을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연령대의 아동들에게는 우울 증상이 확연히 구별되는 증후군이 아니라 다른 장애들과 관련이 있는 여러 증상들과 함께 나타나곤 한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듯이 가령 경험적 분류에서는 우울 증후군이 별개로 나타나기보다는 우울, 불안 증후군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청소년 초기에는 우울증이 여러 면에서 아동기와 비슷하게 표출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도 생물학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로 인해 더 나이 든 청소년들의 우울 증상은 성인의 증상에 훨씬 더 가까워지기 시작한다. 레인송과 동료들은 지역사회 청소년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요 우울장애가 발생하는 연령의 중앙값이 15.5세라고 보고하고 있다. 해링톤과 동료들은 우울증의 발병 연령과 가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춘기 이전에 우울증이 시작된 청소년 집단과 사춘기 이후에 우울증이 시작된 청소년 집단을 비교하는 종단 연구를 실시했다. 친척들의 우울증 비율에 있어서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두 집단의 가족들은 다른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사춘기 이후에 발병한 집단의 친척들에게는 조증 장애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고 사춘기 이전에 발병한 집단들의 친척들은 범죄율이 더 높았으며 가정 불화의 비율도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춘기 이전에 시작된 우울장애와 사춘기 이후에 시작된 우울증을 분리해서 보는 관점과 일치한다. 또한 이 연구자들은 주요 우울증이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은 사춘기 이후에 우울증이 시작된 청소년들보다 사춘기 이전에 우울증이 시작된 청소년들이 더 낮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결과는 또 청소년기에 시작된 우울증이 성인의 우울증과 더 비슷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이전에 시작된 우울증과는 다르다는 관점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청소년기는 성인의 우울증에 가까운 우울증후군이 시작되는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적했듯이 우울증 유병률은 청소년기에 크게 증가하며 청소년기 후반에는 성인 수준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우울증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는 동안 어떤 임상적 경로를 거치는가? 주요 우울증 에피소드는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앞으로 또 다른 에피소드를 겪게 될 것인가? 오리건 프로젝트의 지역사회 표본에서 주요 우울장애 에피소드가 지속되는 시간의 중앙값은 8주였으며 범위는 2에서 520주 사이였고 가장 긴 에피소드의 평균 지속시간은 6개월이었으며 우울증이 일찍 시작될수록 에피소드의 지속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청소년들 중 26%가 주요 우울증 에피소드의 재발 경력이 있었다는 결과는 우울증이 재발하기 쉽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바크스는 임상에 의뢰된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를 개관하면서 주요 우울증 에피소드가 지속되는 시간의 중앙값이 7에서 9개월임을 발견했다. 또 이 청소년들 중 약 70%가 5년 또는 그 이상 추정 연구를 했을 때 주요 우울장애 에피소드가 재발했음을 발견했다. 따라서 임상 표본에서 에피소드의 지속시간은 지역사회 표본이 보이는 지속시간의 3배 이상이며 주요 우울증 에피소드의 재발 가능성은 2배나 된다. 청소년기의 우울증 에피소드는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일부 청소년들에게는 재발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오리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은 24세 생일을 지낸 후에 면접에 응했다. 19세 이전에 주요 우울장애나 우울한 기분이 있는 적응장애의 기준에 부합했던 사람들은 19세 이전에 비정서적 장애가 있었거나 아무런 장애도 겪지 않았던 또래들보다 성인 초기에 주요 우울장애의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더 컸다.
뿐만 아니라 추적 연구들은 주요 우울장애가 있는 일부 청소년들이 우울증 발병 이후로 5년 이내에 양극성 장애, 우울증과 조증을 발달시킨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치 않다. 2. 양극성 장애의 발달 과정. 레인송과 클레인과 실리는 대규모 지역사회 청소년 표본 14에서 18세를 대상으로 양극성 장애의 발달 과정을 연구하였다. 이 청소년들이 겪은 가장 최근의 조증 에피소드가 지속된 기간의 중앙값은 10.8개월이었다.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은 청소년들은 정서장애가 더 이른 나이에 시작되었다. 그들의 첫 정서장애 에피소드는 조증은 없이 우울증 병력만 있는 청소년 평균 연령 14.95세에 비해 더 일찍 발생했다. 평균 연령 11.75세. 이들은 정서장애를 경험한 총 시간도 더 길었다. 양극성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의 정서장애 평균 지속 기간은 80.2개월인데 반해 오리건 프로젝트에서 주요 우울장애가 있는 청소년 표본의 경우에는 이 기간이 15.7개월이었다. 이 결과는 일부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요 우울장애가 양극성 장애의 초기 단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과정은 우울증이 더 일찍 발병한 청소년들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 병원에 처음 입원했을 때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요셉은 8명의 형제들에 비해 아동기 때 질병이 더 많이 걸렸었다. 부모는 그가 학교에 입학한 6세 무렵부터 이미 한 번씩 피곤해했다고 말했다. 요셉은 보통 때는 재미있게 지내는 명랑한 소년이라고 생각되었지만 때로 눈물을 흘리고 과민하게 반응하며 기분이 우울해지곤 했다. 학교에서는 어떤 때는 훌륭한 학생이었고 어떤 때는 아무 것에도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은 요셉이 13세가 되었을 때 그게 오고 있다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그때부터 조용함과 과민함을 보이는 시기가 번갈아 오기 시작했다. 어떤 순간에는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호령하며 마치 대장처럼 굴다가 다음 순간에는 위축되어 성경을 읽으면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요셉은 한 일주일 정도씩 피곤해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가끔씩 울면서 가만히 있었다. 이런 때에는 겁에 질린 것처럼 보였다. 요셉은 가끔씩 급격하고 극단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이때에는 형제들이 가지고 노는 것은 무엇이든 부수려고 하였다. 이 시기에는 행동이 부산하고 말이 많고 대담하고 시끄럽고 고집을 부리곤 했으며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분노를 터뜨렸다. 조용함과 과민함이 번갈아 오는 일이 13에서 14세까지 이어졌다. 요셉의 증상과 그러한 주기적 순환은 15세가 되었을 때 크게 악화되어 양극성 장애의 기준에 해당됨으로써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